네, 302쪽에 동시행의 항변권이죠. 동시행의 항변권은 자주 출제가 되는데 출제되는 형태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판례들 제시하고 동시행 관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물어보는 거 한번 나오든지 아니면 성립요건 둘 중에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단순한 판례를 물어볼 때도 있고 이론을 물어볼 때도 있는데 일단 14번 보시면 이게 이제 가장 단순한 형태의 출제 문제죠. 1번.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와 동시행 관계에 있지 않다. 1번. 뭐부터 해야 돼요? 보증금 반환을 먼저 해야죠. 그래서 우리 앞에 판례들 많이 봤잖아요. 계약이 무효 취소되었을 때 부당이득 반환 또는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원상회복 전부 다 동시에 이행을 해야 되고요. 변제와 담보권 말소는 동시행이 아니에요. 아니죠. 뭐부터 해야 돼요? 변제를 먼저 해야 된다고 했고 그리고 변제와 영수증 반환은 동시행이지만 채권증서 반환은 동시행 아니고 또 우리 구분 소유적 공유할 때 상호명의 신탁을 해지하고 지분 이전할 때 어떻게 이전한다고 했냐면 동시에 이런 판례들이 대표적이고요. 2번.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목적물 명도 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임료 기타 손해배상금을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 임대차 끝나면 남는 보증금 돌려주는 건 무슨 관계냐면 동시행 관계고 3번. 매도인의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 3번 틀렸죠. 뭐부터 해야 돼요? 협력 의무를 먼저 이행해서 허가를 받은 다음이라야 대금 지급 의무가 생긴다고 했죠. 4번.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매수인의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 그렇죠. 이건 동시행 관계라는 게 판례고 5번. 변제와 채권증서 반환은 동시행 관계에 있다. 5번 틀렸죠. 동시행 관계는 변제와 영수증이죠. 영수증. 그럼 답이 두 개. 복수 정답이죠. 3번과 5번이 정답입니다. 공부하시는데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3번과 5번. 그 다음에 15번. 동시행해서 옳지 않은 것인데요. 1번. 매매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당사자 쌍방이 부당이득 반환 의무 서로 돌려주는 거죠. 둘은 무슨 관계냐면 동시행 관계 맞고요. 2번. 매수인이 자신에게 선이행 의무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에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기일이 도과된 경우 매수인은 중도금 지급일 이후부터 어떠한 이행 지체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뭐가 틀렸어요? 중도금 지급일이 아니라 잔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동시행항변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성립 요건이죠. 첫 번째는 서로 가지고 있는 채무가 하나의 쌍무계약에서 동일한 쌍무계약이라고 있죠. 동일한 계약에서 발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상대방이 이행 또는 제공을 하지 않았어야 돼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성립 요건인데 일단 쌍무계약, 서로 대가성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요. 그리고 그 채무는 하나의 계약에서 나와야 된다.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의 계약이 아니라 별개 약정, 별개 계약이죠. 별개 계약으로 서로에게 채무가 발생했다면 동시행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죠. 근데 별개 약정으로 발생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도 있어요. 그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특약.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으면 별개 약정으로 인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고 그리고 쌍무계약에 인정이 되는데요. 반드시 쌍무계약에 한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쌍무계약은 아니라 하더라도 함께 이행시킴이 마땅한 경우에는 동시행관계를 확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계약이 무효 취소되었을 때 부당이득 반환. 이건 쌍무계약에서 발생하는 채무가 아니지만 함께 이행하는 게 마땅한 경우에는 인정해준다라고 했고 그리고 동일성을 유지하는 상태라고 하면 동시행관계는 그대로 존속하죠. 아까 우리 뭐 봤어요? 쌍무계약에서 일방의 채무가 손해배상으로 바뀌었다. 동시행관계는 소멸되어 남아있어요. 남아있다고 했고 그리고 동시행관계가 동일성을 유지하는 대표적인 게 뭐 있었냐면 채권양도, 채무인수, 상속.
그러니까 채권양도 채무인수 상속이 있으면 동일성은 유지된다고 보고요. 비교했던 건 뭐 있었냐면 경계계약이 있었죠. 경계계약이 있으면 예전 게 소멸되고 새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항변권이 소멸합니다. 두 번째는 변제기가 도래해야 한다. 바꿔서 말하면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나만 이행기가 도래했다면 그때는 동시행을 주장할 수가 없죠. 우리 대표적으로 본 게 갑이을하고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했는데 갑이 등기 서류를 예를 들어 6월 1일 날 넘겨주기로 했고요.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을 7월 1일 날 주기로 계약을 했어요. 얼마든지 이렇게 계약할 수 있죠. 왜냐하면 동시행 관계는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특약으로 이렇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 갑은 동시행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가 6월 1일 날 약속한 날이 되었다. 소유권을 넘겨라. 이러면 갑이 대금 안 주면 못 주지라고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가 먼저 이행하기로 약속했고 상대방은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죠. 그래서 갑 같은 사람을 우리가 선이행 의무자라고 불렀고요. 선이행 의무자는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먼저 이행을 해야 되니까. 근데 조심하실 점은 예외가 있었죠. 그러니까 예외라는 건 선이행 의무자도 동시행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인데 대표적으로 불안의 항변권이 있었고 두 번째는 며칠이 도래하면 돼요. 7월 1일.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행기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동시행 관계가 인정되죠. 그래서 얘가 6월 1일 날 소유권을 넘겨주려고 봤더니 을의 재산 상태가 무지하게 악화되어서 부도냈대. 그러면 이 부도 맞은 을한테 소유권을 넘겨주면 한 달 있다가 대금 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주장할 수 있는 게 바로 불안의 항변권.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갑은 을에게 6월 1일 날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아도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갑이 이행지체 책임을 면하려면 상대방 을에게 이런 권리를 주장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시행의 항변권은 존재하고 있었다면 책임을 면하는 것이지 을에게 직접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물론 이게 소송으로 들어가면 법원이 직권조사를 안 해주죠. 직권조사 안 하니까 소송상으로는 당연히 법원의 주장을 해야죠. 그럼 법원이 인정해주면 무슨 판결한다고 했냐면 상환급부 판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다라고 했죠. 두 번째는 상대방의 이행기, 며칠이 되면 가능하냐면 7월 1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본 게 지금 나온 판례인데 갑이을하고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고요. 을이 갑에게 중도금을 주기로 한 날짜가 예를 들어 5월 1일. 잔금과 등기를 받기로 한 날짜가 6월 1일입니다. 근데 을이 5월 1일 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이행 지체가 되죠. 그러면 갑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을이 중도금 안 주면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 안 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근데 갑도 그냥 내버려 뒀어요. 내버려 두다가 6월 1일 즉 잔금일이 도래한 거예요. 그럼 잔금일이 도래하면 을만 이행기가 아니라 갑도 이행기죠. 그러면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이때부터는 동시행 관계가 인정이 돼요. 근데 조심하실 점이 뭐라고 했냐면 동시행의 관계는 잔금일부터 인정이 되니까 중도금 지급일부터 항변권이 발생하는 잔금일까지에 대한 이행 지체 책임은 져야 안 져요? 이건 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이후로는 책임의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좀 전에 지문에는 언제부터라고 돼 있었어요? 여러분 틀리죠? 언제라고 했냐면 잔금일부터 지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상대방이 이행이나 제공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도 이행을 해야 되는 거지 동시행을 주장할 수가 없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중요한 건 뭐였냐면 상대방이 이행 제공을 했는데 안 받았어요. 그게 바로 수령지체죠. 수령지체에 빠진 자의 동시행의 항변권의 행사 여부인데 자, 수령지체에 빠진 사람의 항변권을 소멸시키려면 예전에 했던 이행 제공, 1회적이면 돼요? 계속해야 돼요? 계속해야죠. 그럼 바꿔서 말하면 이행 제공을 계속하지 않고 중단해버리면 상대방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항변권을 소멸시키려면 이행 제공은 계속돼야 되고
그럼 요건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효과겠죠. 효과는 가장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게 이행 지체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근데 소송에 들어가면 직권조사를 안 하니까 주장해야 되고, 주장하면 법원은 상환 이행 판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요. 그리고 상계 금지효가 있었죠. 동시행양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라고 했죠. 문제 계속 보죠. 2번은 답이었고 3번 계속 봅니다. 303쪽에 15번. 당사자 1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게 아까 뭐라고 부른 거예요?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한 거고요. 4번. 토지임차인이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토지임차인의 건물 명도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토지임대인의 건물 대금 지급 의무가 동시행관계에 있다. 건물 매수,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면 지상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매매계약이니까 동시행관계고요. 5번. 쌍방의 채무가 동시행관계에 있는 경우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동시행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이행지체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5번? 맞죠. 5번은 뭘 말하냐면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가지고 있으면 책임을 면하는 것이고, 자, 16번 틀린 것입니다. 1번. 동시행의 항변권은 이를 원용하여야 하고, 원용이라는 건 주장이란 말이죠. 주장해야 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직권조사하지 않고요. 2번. 상대방이 이행에 제공을 하였다면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대방이 이행 제공하면 나도 해야죠. 거절할 수 없는 것이고. 3번. 동시행의 항변권이 존재하면 이행기를 도과하여도 이행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효력이고요. 4번.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한 경우에는 이행의 제공을 계속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은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4번 틀렸죠. 이행 제공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고. 5번. 동시행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계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17번.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은 X 토지를 1억 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고 을은 갑에 대하여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대금 받을 것도 있고 돈 빌린 것도 있어요. 그럼 매도인이 상계할 수 없죠. 그렇죠? 1번 보면 갑은 동시행양변권이 붙은 매매대금 채권을 가지고 을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2번. 을이 동시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지체에 빠진다. 틀렸죠. 동시행의 항변권이 있으면 이행지체 책임에 빠지지 않는 것이고요. 3번. 갑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등기 서류를 교부하였는데 을이 그 수령을 거절한 경우, 수령지체죠. 후에 갑이 재차 이행 제공 없이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하면 을은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3번 이해되셨어요? 그 3번은 지금 동시행의 항변권을 소멸시키려면 이행 제공은 중단해도 돼요? 계속해야 돼요? 계속. 근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이행 제공 없이 제공을 중단한 거죠. 그러면 을은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면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라는 거죠. 3번이 옳은 지문 정답이고요. 4번. 갑이 을을 상대로 대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을이 동시행의 항변권을 주장하면 법원은 원고 패소를 선고해야 한다. 들렸죠? 상환급부 판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해야 되고요. 5번. 만일 갑이 소유권 이전에 관하여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을의 채무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갑은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선이행 의무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변제기가 도래했다고 되어 있죠. 그럼 그때부터는 동시행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틀렸습니다. 18번.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사이 토지 매매에서 옳은 것입니다. 1번.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잔금 지급일에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을은 잔금 지급일 이전의 이행지체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 잔금 이전은 책임 부담해야죠. 동시행이 언제 생기니까? 잔금일부터 생기니까. 그럼 잔금일 후부터는 책임이 없지만 전까지는 져야 한다고 했고, 2번. 을이 중도금을 지급한 후 잔금 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갑이 정당한 원인 없이 수령을 거절하여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그 후 을이 자기 채무 이행 제공 없이 다시 소유권 이전 의무 이행을 청구하더라도 갑은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중요한 말은 뭐예요? 둘째 줄 마지막에 이행 제공 없이, 그러니까 이행 제공을 중단했다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동시행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틀렸고 3번. 토지에 병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을이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인수하여 그 채무액 상당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잔금 지급 의무는 갑의 위 근저당 말소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동시행 관계에 있다. 3번은 옳은 지문이죠. 3번은 뭐예요? 그러니까 저당 달린 부동산을 매수했는데 저당 채무를 인수한다는 특약을 안 했어요. 그럼 대금을 다 줬다는 얘기죠. 그럼 그 대금을 다 받으려면 근저당 달린 상태대로 인도하면 돼요? 말소해줘야 돼요? 이 말소하는 것까지도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건 뭐 대표적으로 근저당에 관한 판례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가압류든 뭐든 제한적 권리가 설정돼 있으면 대금 받기 위해서는 이 제한적 권리를 전부 다 말소해주는 것까지 동시행 관계다라는 판례죠. 4번. 갑이 을에게 토지를 매도하면서 갑이 2018년 4월 20일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고 을이 2018년 5월 20일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을에게 부도가 발생하여 대금 지급 이행기가 도래하여도 을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가 불투명하게 되었다면 갑은 을의 대금 지급이 확실해질 때까지 자신의 소유권 이전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나 이게 우리 뭐였어요? 불안의 항변권이죠. 갑이 을에게 이행 거절의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이행 지체 책임을 부담한다. 앞에까지는 다 맞는데 마지막이 틀렸죠. 그 거절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밝혀야 돼요? 밝힐 필요 없어요? 밝힐 필요 없어요. 동시행의 항변권은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책임을 면하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이를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뒷분 마지막 뒷줄이 틀린 거죠. 5번. 갑이 을을 상대로 잔금과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을이 명시적으로 동시행 항변을 하지 않았다면 을의 잔금 지급 의무와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서류 교부무가 동시행 관계에 있더라도 을은 지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러니까 4번, 5번은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상대방에게 주장을 해야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5번에 보시면 주장하지 않았어도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근데 지금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5번 틀렸고. 5번 이해되셨어요? 5번 어려운가요? 다시 볼게요, 그러면. 네. 갑이 을을 상대로 잔금과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을이, 여기서부터 조심하세요. 을이 명시적으로 동시행의 항변을 하지 않았대요. 그럼 지체 책임 져야 안 져요? 안 지는 거예요. 을의 잔금 지급 의무와 갑의 등기 관련 서류 의무가 동시행 관계에 있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틀렸다는 거죠. 동시행 관계가 인정된다면 상대방에게 행사, 주장하지 않았어도 지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19번 보죠. 자, 옳은 것입니다. 기억. 경계가 있으면 기존 채무에 존재하던 동시행의 항변권은 소멸한다. 아까 채권양도, 채무인수, 상속 이건 동일성이 유지되고요. 경계계약은 동일성이 상실되는 거예요. 옳은 지문이고 니은. 동시행의 항변권이 부착된 채권을 자동으로 상계할 수 없다.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쌍무계약에 있어 당사자 1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상당 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은 자신 채무 이행을 제공하지 않고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거 우리가 5할 때 말해 본 거예요. 해지할 때. 그렇죠? 원래 자기 급부를 이행 제공을 해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해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행 제공을 해도 상대방 이행 제공이 불가능하다. 그게 명백하다라고 하면 자기 이행 제공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지. 그 다음에 릴. 갑이 을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고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을 소유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채권 변제기에 을의 변제와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절차는 동시행관계에 있다. 이거 뭐부터 해야 돼요? 변제. 그렇죠? 채무 변제와 담보권 말소는 동시행관계가 아니다라고 했죠. 20번은 안 보셔도 되겠죠? 옆에 문제랑 같은데 다른 게 있어요? 4번이죠. 4번. 그렇죠? 문제를 안 풀어오셔서 이 같은 건지 다른 건지 그렇죠? 예. 4번. 그러니까 1, 2, 3번, 5번은 같은데 4번은 달라요. 4번만 볼게요. 4번. 을이 일부러 테스트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을이 잔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갑에게 교부한 경우 갑이 어음의 반환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행한 이행최고는 부적법하므로 원인 채무 이행을 거절한 을은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좀 어려운 판례인데 우리가 동시행관계 얘기할 때 담보로 어음을 발행해 줬어요. 그러면 변제와 자기가 발행해 준 어음 반환은 무슨 관계요? 동시행관계. 그럼 원래 동시행관계면 이행 지체 책임을 져야 안 져요? 안 지는 거예요. 근데 동시행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행 지체 책임을 져야 하는 예외적인 판례가 4번이에요. 이런 경우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게 판례죠. 갑이 있고요. 을이 있는데 갑이 이제 채권자예요. 채권자라서 이 을이라는 사람이 담보로 어음을 발행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을이 갑에게 돈을 갚을 때 담보로 지급된 어음을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둘은 무슨 관계냐면 동시행 관계예요. 근데 변제기가 됐는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갑이 어음을 안 돌려주니까 나도 변제 안 해야지라고 하면 이행지체 책임을 안 져도 될까요? 져야 될까요? 그건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변제와 담보권 말소 동시행이에요. 변제부터 해야 돼요. 변제부터. 변제와 저당권의 말소, 변제와 가등기 담보의 말소, 변제와 양도 담보의 말소 전부 다 동시행 관계가 아니라 변제부터 해야 돼요. 그러면 담보로 지급된 어음이면 이건 뭐부터 하는 게 원칙일까요? 변제부터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어음에다가 그걸 적용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동시행 관계가 아니라 변제를 먼저 해야 된다면 변제를 받았는데 어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갑이. 그러면 이 갑이 어음을 을에게 안 주고 병에게 돌리면 을은 이 사람에게 변제를 또 해야 돼요. 이중 변제 위험이 생기는 거예요. 저당권이랑은 달라요. 저당권은 동시행 관계를 인정 안 해도요. 변제하는 순간 저당권은 어떻게 돼요? 소멸, 무효등기가 되고요. 그거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봐야 저당권은 부활할 수 없어요. 그럼 그건 동시행 관계를 인정 안 해도 채무자에게 피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근데 이건 동시행 관계를 인정 안 해주면 얘가 이중 변제를 할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얘를 위해서 특별히 동시행 관계를 인정해 주는 거야. 원래 안 해줘도 되는 건데. 근데 특별히 동시행 관계를 인정해 줬더니 이 의뢰하는 사람이 변제기에 변제를 안 해요. 그러면 이행지체 책임까지도 면제될까요?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건 져야 한다. 그러니까 부득이 너를 위해 동시행 관계를 예외적으로 인정해 줬지만 근데 채무 변제기에 변제를 안 한 경우까지 보호를 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행 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이행지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어음을 반환받기 위해 변제하는 경우 그게 지금 4번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예. 갑이 을한테 1억 원을 빌려준 채권자예요. 저당이 달렸어요. 저당이. 그러면 얘가 채무를 변제하는 것과 갑이 저당권을 말소해 주는 건 동시행 관계가 아니에요. 변제를 먼저 하라고 했어요. 그럼 변제를 먼저 하라고 해서 을이 불이익을 당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을이 갑에게 변제하는 순간 이 저당권은 소멸되어서 이건 무효 등기가 돼요. 근데 이 갑이 돈까지 받아놓고 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았다고 병에게 저당권을 이전해 주었다. 이 병은 저당권이 유효인 건 줄 알고 이전을 받았어요. 병은 저당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효 등기 믿고 사봐야 보호 안 돼요. 등기의 공신력 인정 안 하니까. 그러면 이건 역시 무효기 때문에 을은 병에게 또 변제해야 돼요?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어요. 이건 동시행관계 인정 안 해줘도 채무자가 피해볼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음은 돈 받아놓고 안 돌려주고 딴 애한테 돌리면 이 어음을 제시하면 을은 무조건 또 갚아야 돼요. 안 갚으면 얘가 부도나니까. 그러면 동시행관계를 부득이하게 인정을 해줬는데 근데 아예 돈을 안 갚아버리면 지체 책임까지 면제해 줄 수는 없다라는 판례. 4번 판례고. 그 다음에 21번 다 보셨고요. 기출 문제를 보죠. 294쪽입니다. 294쪽. 294쪽의 5번. 틀린 것은 1번. 계약 해제로 인한 당사자 간의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행관계에 있다. 그렇고요. 2번.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 간의 지분 이전 등기 의무는 동시행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상호명의 신탁 해지됐을 때 서로 돌려주는 건 동시행이라고 했고요. 3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와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행관계에 있다. 뭐부터 해야 돼요? 보증금 반환. 4번. 동시행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 채권이 양도되었더라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동시행관계는 존속한다. 채권 양도, 채무 인수, 상속, 동일성이 인정이 된다고 했고 아까 경계하고 비교했었죠. 5번. 일방 당사자가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걸 아까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했던 거죠. 6번. 틀린 것입니다. 1번. 쌍방의 채무가 별개 계약에 기한 것이라도 특약에 의해 동시행의 항변권이 발생할 수 있다. 원래는 동시행 관계 아니죠. 별개 약정이니까. 근데 뭐가 있다고 돼 있어요? 특약. 2번.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동시행의 항변권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3번. 상대방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하지 않았어야 동시행의 항변권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립 요건을 3가지 차례대로 적어 놓은 거고요. 4번. 가압류 등기가 있는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특약이 없는 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가압류 등기 말소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 간에는 동시행 관계 있다.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하면 완전한 물건, 완전한 권리를 넘겨줘야 되니까 가압류나 아까 나왔던 근저당 이런 것들 전부 다 말소해줘야 되고요. 이것까지도 동시행 관계다라는 판례고. 5번. 경매가 무효가 되어 근저당권자가 근저당 채무자를 대위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그 등기 말소 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 5번 틀려. 이거 왜 동시행 아니라 그랬어요? 이행의 상대방이 다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판례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의 소유자, 그러니까 채무자였고, 그리고 을이 갑에게 돈 빌려준 채권자인데 이게 경매가 실행되어서 병이 경락을 받아 등기한 거죠. 근데 나중에 봤더니 경매가 무효예요. 무효. 그러면 갑의 부동산을 경락받은 병의 등기가 무효가 될 테니까 병에게 등기 말소를 해달라고 직접 청구할 사람은 누굴까요? 누구께 넘어왔어요? 얘가 해야죠. 근데 이 갑이 말소를 청구하지 않으니까 채권자가 갑을 대위해서 얘한테 말소를 청구한 거죠. 그러니까 병은 알았어, 이거 무효면 내가 말소를 해줄 텐데 근데 너는 내가 낸 경락대금으로 배당을 받아갔지? 그러면 이거 말소해 줄 테니까 내 돈으로 받아간 배당금 돌려내라고 반환을 청구한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 이 등기 말소와 배당금 반환이 동시행 관계냐? 이걸 묻는 거죠. 우리 판례는 그렇게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등기 말소는 누구한테 해줘야 돼요? 채무자에게. 배당금 반환은 을에게 청구하죠. 그럼 이건 서로 이행의 상대방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던 판례죠. 답은 5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나오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뭐 최근 한 7, 8년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년 출제가 됐어요. 양이 얼마 안 되는데 매년 나오는 거니까 정확하게 좀 기억해 두셔야겠고요. 그래서 3면 관계가 나오죠. 일단 요약자가 있었고 이 요약자와 거래한 사람이 낙약자고 이 계약을 통해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 수익자죠. 3면 관계. 그러니까 얘가 직접 권리를 취득해야 되니까 권리의 종류는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념에서 볼 때 이행을 인수하는 계약, 이행 인수와 면책적 채무 인수. 이건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없다라고 했고 비교했던 건 뭐 있었어요? 병존적. 또는 중첩적이라고 부르죠. 중첩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된다. 용어 구별해 두시라고 했고 그러면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였냐면 요약자와 낙약자고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수익자는 계약이 성립할 당시에 현존하거나 특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누구라도 된다고 했냐면 태아나 설립 중인 법인도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 둘이 이제 사례 문제로 나오면 갑을병 이렇게 나올 텐데 갑과 을이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하는데 대금은 요약자가 받는 게 아니라 수익자가 직접 받기로 돈 1억 원을 받기로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얘네 둘이 계약을 성립시키고 수익자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립 당시에 현존되거나 특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매매 계약, 이게 무슨 관계라고 불렀던 거예요? 보상관계죠. 보상관계.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매매 계약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에게 항변할 수 있느냐. 요약자와 낙약자의 매매 계약에 하자가 생겼어요. 그 하자를 얘한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아니 이게 쉽게 생각하시면 이 보상관계, 이 매매 계약이 무효예요. 잘못됐어요. 그럼 얘가 건물을 줘야 안 줘요? 안 주죠. 그러면 돈을 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 낙약자는 요약자와 관계에서 생긴 모든 항변권을 가지고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했고, 근데 내부 관계, 요약자와 수익자의 내부 관계가 대가 관계예요. 그러면 요약자와 수익자의 내부 관계 하자를 얘가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는 뭐만 멀쩡하면 되는 거예요. 보상관계가 멀쩡해서 건물 받으면 돈 줘야지. 보상관계를 통해 건물을 받으면서 야, 니네 내부 관계가 이상하니까 돈은 떼먹을게 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라고 했어요. 자, 다시. 이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요약자와 누구와의 관계라고요? 낙약자였죠. 그 관계는 영향을 주는 거고, 그러면 낙약자 을은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생긴 계약의 하자를 가지고 이를 항변할 수 있다. OX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느 관계에서 생긴 건지를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면 수익자의 권리는 언제 생긴다고 했어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죠.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요 낙약자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안 하면 낙약자는 상당 기간을 정해서 이익 향수 여부를 최고할 수 있고요. 최고 기간까지 답변을 받지 못하면 수익의 거절해요.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얘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권리는 확정적으로 발생이 돼요.
그러면 권리가 1억 원의 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요약자와 낙약자는 합의로서 수익자의 권리를 변경시키거나 소멸시킬 수 없어요. 이미 확정됐으니까. 그런데 예외는 있죠. 어떤 경우엔 가능하다고 했냐면 미리 유보해 둔 경우.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일이 생기면 변경할 수 있다라고 유보해 두거나 또는 누가 동의하면 돼요. 수익자 제3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본 게 1억 주세요라고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는데 이 요약자와 낙약자가 이 매매 계약을 합의 해제해요. 합의 해제. 그럼 합의 해제했다면 이 수익자는 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다라고 했죠. 이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죠. 왜 그래요? 합의로서 변경 소멸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는데 이 계약이 매매 계약이 채무 불이행으로 해제가 됐어요. 수익의 의사 표시 이후에 매매 계약이 채무 불이행으로 해제가 되면 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법정 해제고. 근데 지금 문제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뭐 했다고요? 합의 해제했다면 얘는 1억 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는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는데 요약자와 낙약자가 야 1억 원 너무 비싸. 8천만 원으로 내려라고 8천만 원으로 내리기로 합의했대요. 그러면 1억 원 받아요? 8천만 원 받아요? 1억 원 받는 거예요. 합의로 한 건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근데 문제는 이 수익자가 107조 내지 110조 비통착사에서 보호받는 제3자에 포함되느냐라고 하면 얘는 제3자가 아니다라고 했죠. 따라서 이 매매 계약이 예를 들어 사기를 이유로 취소되었다. 근데 수익자가 이 계약이 사기로 인한 것임을 전혀 몰랐어요. 선이었다. 그러면 낙약자는 사기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항할 수 있다. 얘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원인이 합의로 해제되었다라고 하면 얘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없어요. 근데 1억 원 달라는데 얘가 안 줘요. 그러면 이 수익자가 왜 돈을 안 주느냐? 니들의 계약은 해제다. 이거 돼야 안 돼? 안 되죠. 해제나 취소는 누가 하는 거냐면 계약의 당사자가 하는 거니까 수익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해제나 그 효과인 원상 회복을 주장할 수 없어요. 근데 손해를 봤으면 뭐는 된다 그랬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라고 했죠. 중요한 거죠. 수익자는 해제나 원상 회복을 주장할 수는 없고요. 손해배상 청구는 되고. 그러면 낙약자가 돈을 안 주면 계약을 해제할 사람은 누구냐면 요약자죠. 요약자는 해제할 수 있죠. 당사자니까. 그럼 요약자가 해제할 때 수익자,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제3자 동의는 필요 없다라고 했고, 그럼 이번에 거꾸로 이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대금 1억 원을 다 지급을 했어요. 근데 요약자가 끝까지 소유권을 넘기지 않으면 이번엔 낙약자가 계약을 해제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해제하면 이미 급부한 것의 원상회복을 받아야죠. 그 1억 원과 이자를 돌려달라고 수익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안 된다고 했죠. 얘한테 돈을 줬지만 얘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수익자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라는 게 판례고, 그리고 원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것은 요약자와 낙약자가 계약을 하고 이를 통해서 수익자가 권리를 직접 취득해야 돼요. 채권이든 물권이든 권리의 종류는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경우가 있었죠. 내가 너에게 건물을 팔 텐데 너는 수익자에게 받을 돈을 채무를 면제해 주어라.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대금 1억 원을 주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대금이 1억 원이었으면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받을 채무를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얘한테 직접 채권이나 물권을 취득해야 되는데 채무를 면제받으면 수익자가 직접적으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없어요. 그럼 이건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해요. 준하는 것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게 판례였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얘가 얘한테 새로운 채권이나 물권을 취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수익자가 채무를 면제받으니까 실질적으로 이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돈 안 갚아도 되잖아요. 그럼 얘한테 실질적 이득이 생기기 때문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사실은 아니지만 거기에 준하는 것으로 유효하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었죠. 자, 문제 볼게요. (308쪽부터) 볼게요. 308쪽.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옳은 것입니다. 기억. 낙약자는 보상관계 흠결을 이유로 계약의 무효 및 취소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보상관계니까 요약자랑 누구예요? 낙약자죠. 이거 가지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아직 헷갈리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려우면 쉽게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돈을 주잖아요. 돈을 왜 줘요? 얘가 보상해 주니까 줄 거 아니에요. 그럼 보상도 안 해주는데 1억 원 그냥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그러면 얘가 얘한테 나 돈 못 줘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건 요약자와 누구 관계에서 발생해야 한다고요? 낙약자고 이 내부 관계는 얘가 신경 쓸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잊으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니은. 이미 요약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낙약자가 그대로 인수하여 그 채무를 승계하고 요약자가 채무를 면하는 계약. 그럼 요약자가 채무를 면제받고 낙약자가 떠안아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면책적 채무인수죠. 이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닙니다. 틀렸고 디귿. 제3자 권리가 발생한 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는 이를 합의로 철회 변경하지 못하나 미리 철회 변경권을 유보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죠? 미리 유보하거나 누가 동의해 주면 돼요? 수익자, 제3자 동의. 그다음 리을. 수익의 의사표시 후에 당사자가 합의 해제를 하여도 수익자 권리에는 영향이 없다. 중요한 말이 뭐예요? 합의요. 합의로서 변경 소멸시킬 수 없다라고 있고, 그다음 미음. 낙약자가 제3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요약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낙약자에 대한 의무를 면할 수 있고 제3자는 해제할 수 없으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미음은 맞고. 26번. 갑이 자기 점포를 을에게 양도하고 을이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갑을 간에 체결되었다. 요약자 갑, 낙약자 을, 수익자 병이죠. 옳은 것입니다. 1번. 갑과 을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을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고 취소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취소하지 않고도 병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취소하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예요? 유효한 거예요? 유효죠. 취소하지 않으면 이행해야 되고요. 틀렸고 2번. 병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는다. 상관없어요. 태아라도 된다고 했고 3번.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을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병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수익자는 해제나 원상회복은 안 돼도 손해배상 청구가 되죠. 3번 정답이고요. 4번. 병이 대금의 지급을 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에도, 그러니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도 갑과 을은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다. 안 되죠. 확정된 이후에는 변경 소멸시킬 수 없는 것이고요. 5번. 병은 갑과 을 간의 계약이 자기에게 불리하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수익자는 해제권이 없다라고 했죠. 27번. 바로 질문 볼게요. 1번.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을이 갑과 병 사이 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병의 지급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갑과 병이 중요하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갑과 을 사이에서 생긴 거면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갑과 을이니까 요약자와 낙약자에서 생긴 거면 거절할 수 있는 거고, 요약자와 수익자 내부 관계 가지고는 주장할 수 없잖아요. 그럼 지금 갑과 을이래요, 갑과 병이래요. 갑과 병이죠. 그럼 이거 가지고는 주장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셨어요? 네. 아니, 기본 이론 강의할 때는 잘 이해하셨는데 문제 풀어드리니까 좀 헷갈리시나 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요약자와 낙약자 관계냐, 요약자와 수익자 관계냐. 영향을 미치는 건, 이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건 요약자와 누구 관계라고요? 낙약자 관계죠. 내부 관계는 아무 상관없는 거니까. 2번.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에 갑과 을이 계약을 합의 해지하였다면 을은 병에 대하여 2억 원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중요한 말은 뭐예요? 합의죠. 합의. 확정된 이후에 합의로서 변경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3번. 을이 병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병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갑과 을의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병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제나 원상회복 안 되고 뭐만 할 수 있다고요? 손해배상은 되고. 4번. 을은 병에 대하여 상당기간을 정해 2억 원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하면 병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것인데, 수익이 아니라 뭐예요? 거절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야죠. 그 다음에 5번. 을의 병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갑이 매매계약을 해지하려면 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자, 기출문제 볼게요. 295쪽에 8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권이 없다. 뭐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손해배상. 2번. 수익의 의사표시란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권리가 발생됐으니 낙약자에게 돈 달라고 할 수 있고요. 3번.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누구와 누구라고요? 요약자와 낙약자. 이 보상관계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지문에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생긴,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되는 거였죠. 3번이 정답이고. 4번.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그렇고요. 다른 말로 하면 중첩적 채무인수 같은 말입니다. 5번. 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해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유효하다. 여기서 보신 거죠? 원래는 직접적으로 채권이나 물권 등을 취득해야 되는데 채무를 면제받는 것도 얘한테 유리한 거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유효하다라는 게 판례였죠. 자, 그다음에 이제 계약의 해제가 나오는데 해제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시죠.